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증시가 박스권에 머물면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순부터 증시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보면 그렇죠. 이런 부분은 다른 의미로 좀 해석해 보면 현재 상황에서 고용이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 중에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는 지표와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는 이런 지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뜨거웠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작년 4월부터 긴축을 누적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벌써 1년 6개월 가까이 되었죠. 이런 누적적인 긴축 조치에 따라서 경기 위축을 전망할 수 있는 지표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연준에서는 연착륙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또 연착륙을 위해서 연준이 실질적인 유동성 부분을 시중에 주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일반 투자자가 의식하기 힘들죠. 매월 950달러 정도의 유동성을 축소시킨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다. 이런 부분을 나중에 뒷부분에서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10년물 금리가 4%를 초과하면서 지금 현재 약 한 4.2% 정도 되죠. 2%대에서 머물고 있는데 4%가 넘어서면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리가 중요하다. 역시 자산시장은 금리와 유동성이죠. 지배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금리에 영향을 주는, 특히 연준에서 중요시 여기는 고용과 인플레, 이런 관련 지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플레와 금리 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은 인플레가 시작되면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여전히 전월에 비해서 고용 수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8만 7천 명 증가하였고요. 8월 달 실업률 3.8%, 3.5%에서 3.8%로 증가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실제 내용은 보면은 실업자 중에서 구직을 하겠다고, 경제에 참여하겠다고 직접 구직에 참여한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업률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업률이 3.5%에서 3.8%로 증가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요. 여전히 고용시장은 탄탄하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가 구직자보다 많죠. 실질적으로 구직자 비율이 일자리에 비해서 한 0.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겁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한 50, PMI가 ISM PMI가 한 54 정도 되는데 경기 확장세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와 금리 인상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GDP 상승률도 예상외로, 미국의 GDP 상승률이 예상외로 뜨겁습니다. 2분기에도 2.1% 분기 대비 상승했지만은 3분기도 예측 모델에 의하면 한 5.6% 이렇게 상승하는 걸로 보입니다. 또 현재 유가 상승이 거세고요. 약 60불대에서 3개월에 걸쳐서 지금 80불대를 90불대로 지금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기대 인플레이션도 3.4, 3.5% 정도에서 아직 여전히 기대 인플레가 높다. 목표 2%대에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인플레나 금리 인상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기업 실적에는 긍정적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증시를 억누르는, 또 미래를 볼 때에는 기업 실적이나 증시를 짓누르는 이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호재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악재로 해석할 수 있는 현재 여건이다 이거죠. 긴축이 누적적으로 진행되면서 인플레 하락이나 금리 동결을 유발하는 요인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자리 대비해서 구직자 비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업률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는데, 고용시장을 조금 더 둔화시킬 수 있는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발적 실업자 수가 감소합니다. 이 말은 고용시장이 일자리 찾기가 조금씩 더 용이했다가 점차 그 정도가 감소하고 줄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동안에 비축된 가계 소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난달 8월 달에 보면 신규로 구직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용시장이 좀 더 냉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고용 비용 지수가 하락하고 있고 고용 추세 지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도 완만하게나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주 입장에서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이 좀 더 쉬워진다. 사람을 찾는데 좀 더 비용이 적게 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계 입장에서 보면 소비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가계 소득이 감소했고 또 초과 저축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초과 저축 부분이 9월이면 거의 완전 소진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현재도 소비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내구재 지출이 급격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 신뢰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계 소득이나 가계 재정, 또 지출에 대한 전망에 다소 낙관적 시각에서 다소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인상과 동결, 이런 요인들이 팽팽하게 있습니다. 그와 못지않게 증시도 그렇게 하면서 등락하면서 횡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국 시간 어제 저녁에 미국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는데, 해석하기에 따라 가지고 냉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여전히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보면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3.7%, 전월에는 3.2%였죠.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는 많이 인플레 지수가 올라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이 4.7%였죠. 그런데 이번 달은 전년 대비해서 4.3%로 이렇게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라 하고, 주로 모든 아이템을 포함하는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른 것은 에너지 부분입니다. 원유 가격이 올랐듯이 정제유, 가솔린, 가정에서 쓰는 가솔린이나 연료유가
많이 올랐죠. 이런 부분이 일반 전체 물가지수를 상승시키는 데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솔린이나 연료유 같은 경우 보면은 전월 대비해서는 10.6% 상승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9.1% 상승했고요. 또 주거비 교통비가 전월 대비해서 0.3% 정도 상승했고 전년 대비해서는 7.3% 여전히 이런 부분도 인플레를 자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고차 트럭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해서 1.2% 하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는 6.6% 하락했습니다. 또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일반 상품제의 가격은 전월 대비해서 0.1%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조업 지수가 좋지 않게 한 8개월 연속 위축세에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시장의 일반 많은 전문가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왕성한 소비는 8월까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월부터 즉 10월 초에 발표되는 9월 소비자 물가 지표는 아마 상당히 둔화되는 지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소비자 물가 지표를 보면은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전월 대비해서 보면은 거의 연율 환산해 보면 거의 3% 내외로 내려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관련 부분이 가솔린 부분이 전월 대비해서 10%, 또 난방유 이런 연료유 같은 게 9.1%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항목들이 0.1%에서 0.3% 내외 이렇게 왔습니다. 그건 연율로 계산해 보면 한 3% 내외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도 쉘터, 주거비 같은 경우가 여전히 전월 대비해서는 0.3%로 많이 냉각되었습니다만은 전년 대비해서는 여전히 7.3%로 이렇게 인플레이율이 높습니다. 또 교통 서비스, 교통비가 전월 대비해서 2% 정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 10% 상승하고 있는 부분은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주거비와 교통비가 조금 더 냉각되면은 인플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팬데믹 이후 총자산 같은 총유동성, 페드의 총유동성은 작년 4월부터인가요? 월 950불 상당량 이렇게 축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순유동성이라는 게 있죠. 총유동성에서 연준 내에서 잠자고 있는 이런 부분을 지하는데 그 잠자는 부분이 영레포 계좌, 영레포란 것은 연준에서 국채를 시중은행에 이렇게 내어주고 뭐 맡긴다고 해도 되죠. 맡기고 돈을 빌린다. 그래서 그 빌린 돈은 연준에 잠자겠죠. 이런 영래포 잔고와 또 국채를 재무부에서 위탁한 국채를 팔고 시중에 내다 팔고 그 잔고가 재정부에서 재무부에서 가져갈 때까지 연준에서 잠잡니다. 이런 부분을 지하면은 총유동성에서 그 두 계좌 잔고를 지하면은 순유동성입니다. 즉 시중에 떠도는 돈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언제든지 시중에 가게나 기업이나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돈,
이런 부분이 순유동성인데, 순유동성과 S&P 500 증시를 보면은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는 더 그렇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유동성을 조절해 왔는데요. 총 자산은 팬데믹 이후 늘었다가 작년 4월부터 계속 감소세에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한번 비교해 보면은 총 유동성은 지난주까지 4,600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매포 잔고를 조절함으로써 순유동성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을 고점으로 해서 5월 달부터 페드가 영매포 잔고를 줄임으로 인해서 순유동성을 조절하고 있다, 늘려주고 있다, 시중에 주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명확치가 않지만은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부분도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시중의 유동성이 줄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순유동성은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는 거의 잔고가 없었죠. 그래서 팬데믹 지원금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 풀기를 했는데 21년 4월부터 실질적으로 인플레가 시작이 되었죠. 그때 조짐이 보이면서 사실 연준은 긴축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유동성을 회수를 했습니다. 뭐를 통해서? 영매포 잔고를 통해서 유동성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영매포 잔고를 늘려갔습니다. 늘려갔는데 올 4월 달까지 영매포 잔고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회수했다, 이렇게 보여지죠. 순유동성을 회수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난 3, 4월 달 금융 시스템이 위기가 오면서 그때서부터 오히려 유동성을, 영매포 잔고를 줄이면서 유동성을 늘려주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지난주 9월 달까지 1,100억 달러를 주입시켜 줬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연준은 지금부터는 인플레보다는 오히려 경기 침체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불안 요인이 나타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플레는 어느 정도 잡혀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연준 이사들이나 또 지역 여는 총재들의 발언을 보면은 경기 영착륙을 자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긍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나 고용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완만하게 잡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순유동성을 시중에 주입한다는 것은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을 사전에 방어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경기 연착륙을 예상하거나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경제 전체의 경기 침체를 과연 막을 수 있을런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물론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팽팽하죠. 그렇지만은 초과 저축이 감소하고 있고 경기 선행 주수가 16개월 연속 둔화세에 있고 경기 침체 선행 지수로 작용하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평균 1년 6개월이면 경기 침체가 왔다고들 하죠. 자, 이런 점으로 볼 때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연준의 노력이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횡보 장세에서는 스윙 매매가, 실적이 나오는 주식의 스윙 매매가 타이밍을 잘 잡으면 굉장히 유효한 소득
얻을 수 있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금리의 투자, 즉 국채 가격 변동을 이용해서 국채를 매입한 분들은 좀 더 생각한 시간보다 좀 더 경기 침체는, 또 경기가 내려오는 시간은 좀 지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4분기부터는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리는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 부분은 내년 2, 4분기 정도 돼야 시작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래서 국채 가격이, 금리가 내려오면서 국채 가격 상승을 바라는 분들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연준은 더 이상 인플레나 금리 인상은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금융 시스템 불안이나 경기 침체를 염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